그동안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종교학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종교학과하고 철학과하고 조금 다르죠. 저희 예전에는 이제 철학과 안에 철학 전공, 종교 전공, 미학 전공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 한 20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 서로 또 학과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학과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어떤 사물의 본질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종교학과는 종교의 어떤 현상에 주로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렇게 문헌을 다룹니다. 문헌 속에 드러난 그런 사상을 다루고, 종교학과는 예를 들어서 불교는 불교, 기독교는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신행되고 있는지, 그 어떤 밖에서 바라보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런 고전 문헌을 읽고 하는 일은 아무래도 철학과에서 하고, 물론 종교학과의 선생님들이 그런 걸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요. 왜 불교를 공부하러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저희 철학과에 우리 이제 은사 선생님, 심재령 선생님이 계시고, 그분도, 미국의 하와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하와이 대학은 지금도 이제 미국의 대학 중에서 소위 말해서 동양 철학을 철학과 안에서 하는 거의 유일한 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대학은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동양 철학이나 이제 불교를 철학과 안에서 하지는 않지만 다른 이런 언어 문명 학부 그런 데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 문헌들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불교 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학과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까지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뭔가 원전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을 그때 갔습니다. 제가 평생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은,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때는 뭐 굉장히 큰 결정이었죠. 나이도 저는 30이 훨씬 넘었고, 그때 이제 가족도 있고 그랬는데, 그냥 공부를 좀 해보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혼자 갔습니다. 돈도 그때 한 500만 원 딱 들고 갔는데, 미국은 부자 나라라서 이렇게, 그때는 오는 학생들은 하여튼 저는 운이 좋게 끝까지 다 장학금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공부를 하러 갔던 이유는 사실 이제 인도 불교를 인도 말로 좀 공부를 해보겠다 이래서 이제 갔던 것입니다. 근데 가서 저는 이제 미시간 대학으로 먼저 갔다가 이제 거기 조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버클리 대학으로 다시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자이니 교수님이라고 아비달마를 아주 세계적인 학자셨어요. 그분한테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을 죽으라고 이제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도 아비달마 구사론이 나중에 이제 중국, 동아시아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거기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어떤 이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양쪽, 그러니까 인도와 동아시아를 좀 아우르는 그런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동양에서 왔기 때문에 동양 사상을 같이, 인도도 동양이긴 하지만, 이제 한자로 된 한문, 문헌도 같이 보는 능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양쪽을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좀 빨리 취직이 돼서요. 그래서 박사학위 다 끝나기도 전에 이제 취직이 돼서 제가 다시 미시간 대학으로 이제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한국 사상, 한국 불교,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을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위 논문은 뭐 인도 아비달마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가르치고 연구한 거는 그 한국 불교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을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했는데요. 사실 원효 스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우선 스님이 굉장히 쓰신 저술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원효 스님이 쓰신 그 저술의 종류가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승불교 그러면 뭐 중간 사상, 뭐 유식 사상, 뭐 열애전 사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만 하신 게 아니라 거의 대승불교의 주요한 경전에 대해서는 다 당신 나름대로의 그 주석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술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 사상 전체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원효 스님을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원효 스님은 원효만 알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그 이전에 동아시아 중국 불교에서 일어났던 많은 그런 사상적인 그 움직임 뭐 이런 결과들 그런 거를 다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또 이제 인도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동아시아적으로 이렇게 변형한 거, 특히 이제 번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상이 이렇게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도의 그런 고전어에서 이 동아시아의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는 많은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또 중앙아시아 불교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원효 스님을 공부하려면 불교 처음부터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이런 것도 굉장히 쓰임이 많이 되었고요. 하여튼 굉장히 그 품이 넓다 이런 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효 스님의 이런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학자로서 원효를 공부하시는 분은 원효만 공부를 하거든요. 원효 책만 읽어요. 근데 사실 원효 스님의 글의 많은 부분은 그 이전에 뭐 길장이라든지 승조라든지 그 이전에 그런 글에서 많이 따온 것이거든요. 따온다는 게 이제 요즘식으로 무슨 뭐 표절을 했다 이게 아니고, 예전에 학자들은 다 옛날의 사상에 자기가 거기다 그거를 조술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옛날 사상을 풀어서 설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가 내 것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사실 대승불교 전체가 좀 그런 것이죠. 어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아비달마 라고 부르는 그 많은 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번역이 되고 그래서 중국으로 전해지고 동아시아에 퍼지게 됐는데, 그 사상 속에서 이것이 누구 것이다, 뭐 누구에서 연원했다 이런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불설이라고 다 인정되는 그런 바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효만 이렇게 보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떤 원효의 사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 맥락을 좀 보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저희 선생님 자이니 교수님은, 그분이 자이나교도이신데요. 그 자이니 교수님은 언제나 그분은 조금 이제 동아시아 불교에 대해서 좀 편견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인도 불교만 어떤 진짜 순수한 불교고, 동아시아 불교는 이거는 좀 특히 대승불교 이후는 전부 다 이거는 새로 만들어낸 어떤 이런 불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특히 이 대승불교 이후에 이 불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인도 불교만 하시면 됐는데,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원효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도부터 시작해서 인도 초기 불교, 뭐 아비달마, 대승불교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힘든 것이고 그만큼 어떤 책무가 무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어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 그 말씀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변명을 했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원효 스님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불교 역사 어떤 교리적 발달을 다 이해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효 스님에 대해서 오늘은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그냥 원효 스님이 누구였고 이분에 대한 전기가 어떤 것이 있고 또 거기에서 원효 스님은 어떤 인물로 그려지는지 그 정도만 오늘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효 스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스님은 이제 이 617, 686 이게 이제 원효 스님의 그 생애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원효 스님의 생애는 아주 그래도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그 연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원효 스님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름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어떤 새벽의 시작 이런 뜻이니까 새벽의 그런 효라는 것이 이제 새벽이란 뜻이니까요. 또 원효 스님의 인생이 참 멋있다. 특히 이제 원효 스님이 중간에 이렇게 불도를 닦으시다가 또 파괴도 하시고 그래서 또 아들도 놓고 이런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으셨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원효 스님 하면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무슨 해골물을 마셨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원효 스님은 그 아들이 설총이라고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런 똑똑한 아들을 뒀거든요. 예전에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구마라집이 굉장한 천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크게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막 각축할 때였는데 그때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너무나 똑똑하고 그런 성인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이렇게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가지고 특히 무인들이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견이라는 왕이 그분을 데려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결국은 구마라집을 데려와가지고 후사를 받는다고 그래서 구마라집을 갖다가 궁에다 집어넣고 막 그렇게 아들 낳기를 그렇게 자식 낳기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마라집이 자식을 낳았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 우리 원효 스님의 설총만한 그런 자식은 안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원효 스님이 훨씬 대단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효 스님은 또 여러 가지 흥미있는 게 있는 게 이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살아계실 때는 굉장히 좀 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좀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흥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원효 스님하고 이제 대비되는 분이 의상 스님이세요. 근데 의상 스님은 원효 스님보다 8년 밑이에요. 그리고 둘이 너무나 친했어요. 아시죠? 중국 가려다가 2번이나 가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렇지만 의상 스님은 결국은 갔죠. 원효 스님은 진리는 내 마음속에 있다. 중국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렇게 한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하고 이렇게 둘이를 비교해보면 원효 스님은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효 스님은 굉장히 좀 파란만장하고 이렇게 남하고 좀 다른 이런 인생을 살았고요. 의상 스님은 아주 존경받고 제자들도 그렇게 많고 해동 화엄의 초조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서 숭앙을 받았던 거죠.
근데 원효 스님은 돌아가실 때 제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울 때도 스승 없이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의상 스님은 중국에 가서 그 유명한 이제 스승 지엄이라는 스님을 만나서 거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굉장히 서로 다르죠. 근데 그 두 분이 다르지만 또 그렇게 두 사람이 친했다는 것은 또 뭘 말해주느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사람 안에는 그런 양쪽,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또 이런 측면을 더 그렇게 발현을 했고, 또 의상 스님은 이런 길로 이제 살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저기로 오늘 할 내용을 대충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효 스님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또 왜 원효냐, 정말 원효 스님만한 분이 없다. 한국 사상을, 한국의 불교 사상을 대표하는 정말 유일한 인물이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원효 스님을 얘기하고, 두 사람을 꼽으라 하면 원효와 보조국사 진우를 보통 꼽죠. 근데 이제 원효 스님은 신라 시대 사람이고, 이제 진우 스님은 고려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그 원효 스님 이전과 원효 스님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원효 이전에 원효 없고 원효 이후에 원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른 분들하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그만큼 우뚝 선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특히 그 저술의 양과 그 폭에 있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 이전에는 이렇게 글을 많이 쓰신 분이 없어요.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원효 스님은 유독 이렇게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쓰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비교를 불허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을 많이 쓰셨다고 그러고, 어떤 목록에 보면 뭐 100가지를 저술했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어떤 데는 한 80여 종 저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한 20가지, 21가지 아니면 20가지, 그 중에 어떤 거는 이제 원효 스님 진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가지의 그 저술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저술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가지 사상을 이렇게 드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을 전부 다 섭렵을 하셨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효 스님의 이런 그 업적은 사실 그 한국 내에서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효 스님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는데요. 이 외국에서는 특히 이제 원효 스님을 굉장히 이제 알아준 거죠. 그래서 이 해동법사라는 말, 해동은 이제 한국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원효 스님을 해동법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구룡이라는 말은 그 일본의 응년이라고 아주 유명한 중세 때 그 스님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이제 원효 스님을 구룡대사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이제 이 진나보살의 후신이라는 말도, 이것도 이제 중국 쪽에 나오는 말인데요. 진나라는 분은 이제 디그나가라는 그 인도의 유명한 논리학자인데, 이분의 이제 후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효 스님이 쓴 책 중에 판비량론이라는 논리학 책이 있는데, 그것이 워낙 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원효 스님은 뭐 보살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 원효 스님을 또 이제 나가르주나 있잖아요. 그 용수에 비견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효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화쟁국사라는 말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고려시대에 그 의천이라는 스님이 이렇게 그 시호를 내리게 했습니다. 자기가 내린 건 아니고 자기 이제 그 삼촌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 의천이라는 스님이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왕이고, 형도 왕이고, 삼촌도 왕이고, 그래서 그런 그 의천 스님이 이렇게 화쟁국사라는 시호를 내리게 그렇게 주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효 성사라든지 어떤 뭐 이런 활달무예한 자유인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그 원효 스님을 평가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효 스님에 대한 평가가 좀 시대에 따라서 좀 달랐다는 걸 약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원효 스님이 언제나 그렇게 존숭을 받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라 시대 때 당시에 이분이 그 백고자라는 그 당시에 아마 그 신라의 왕들이 그렇게 백고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스님들 아주 그 고승들 100분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어떤 법회를 하는 그런 그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백고자의 원효 스님이 초대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랬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지만 이분이 그 원효 스님이 쓰신 보살계본, 보살계 법만경 보살계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지법욕이라는 짧은 그 주석서를 쓰셨는데요. 그 안에 보면 그 보살계의 그러니까 그 10중계라고 해서 10가지 가장 대표적인 계가 있는데 그 중에 7번째가 뭐냐면 자찬회타계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훼손시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찬회타계에 대해 가지고 이 원효 스님이 이 지법욕의 대부분을 다 차지할 만큼 길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시기해서 교묘한 말로 남을 마치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것 같이 남을 높이는 것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을 깎고 이런 일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아마 원효 스님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시기를 좀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총이라는 분이 이제 아들이죠. 그리고 그분의 그 이제 고손자, 이 설중업이 한 3대 밑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손자 이제 뻘 되는 그 설중업이 그 어떤 신라 이제 후기에 이분이 대신이 되어가지고 사신이 되어서 일본에 이제 갔었는데 거기 가서 자기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원효 스님을 아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대요. 거기 가니까 거기 조정에 원효 스님의 자기가 자손이라고 그랬더니 그 유명한 스님의 자손이냐 이렇게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자기가 귀국을 해서 그 왕한테, 그때 당시 왕이 이제 애장왕이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서당 화상 비라는 것이 생겼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효 스님은 그 굉장히 일본에는 굉장히 일찍부터 이렇게 알려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 시대에 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의천이라는 분이 이 화쟁국사라는 이름을 그 시호를 내리게 그렇게 주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이 그때 굉장히 그런 관심을 받았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이 조선시대는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 불교가 굉장히 좀 시들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는 있긴 하지만 그 조선시대도 이제 이런 스님들의 강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원에서 대승기 신론을 공부할 때 원효 스님의 이 소를 보지 않고 그 중국의 법장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소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신론 소와 그 별기, 그 원효 스님의 두 가지 그 주석서는 그렇게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익히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효 스님이 정말 이렇게 이제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사실 이제 식민지 시대
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 때 아시다시피 최남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이 나중에 그 일본 정부에 이제 부역을 해서 만주나 이런 데 다니면서 무슨 학도병 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강연을 하고 다녔다 해서 그 한국에서는 이분을 갖다가 이제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평가가 나쁩니다만 실제로 이 최남선이라는 분이 이제 젊어서 일본에 가서 그 일본의 그런 문물, 특히 그 인문학적인 그 인쇄와 출판 문화를 거기서 완전히 어떤 배워왔다고 할 수 있어요. 올 때 인쇄기도 하나 가져왔다고 그러죠.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뭐 청춘이라든지 소년이라든지 이런 잡지를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그때 일제하에 그 사람들의 어떤 의욕을 붙들어주는,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을 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최남선은 그때 많이 잊혀져 있던 어떤 한국의 고전의 역사, 한국 전통 사상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글도 쓰고 그거를 다 이렇게 책으로 내기도 하고 어떤 그 잡지에다가 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그 일제시대 때 그 민족 정기를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효 스님을 굉장히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1930년의 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는 1930년에 그 일본, 그때 이제 일제 치하였는데, 미국 그 하와이에서 어떤 전 세계 불교도, 청년 불교도 대회가 열리게 돼가지고, 거기에 아마 이제 이 최남선 씨가 가서 발표를 하려고 자기가 글을 썼다가, 이제 그거를 자기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딴 어떤 그 스님을 이제 보내서 그 발표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선생님, 신재롱 교수님께서 예전에 자기 하와이 대학의 그 도서관에 그 이 30년대 이 원고가 그때 거기에 있는 걸 봤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젊었을 때 이광수 씨가 쓴 원효대사라는 책 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에도 이 책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보신 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소설인데요. 여기에 그 사복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뱀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각색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하여튼 재밌게 쓴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씨 같은 이런 분들도 물론 이분의 뭐 친일 행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분들이 원효를 그렇게 주목했던 이유는 어떤 한국의 전통 사상을 돌아보건대 이 원효 스님만한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갖다 이렇게 선양함으로써 어떤 한국의 전통 이런 사상적 그 전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 시대 때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원효 스님에 대한 어떤 이런 국제적인 명성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원효 스님을 굉장히 숭앙했다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등장하고 있고 최근에 그 도낭에서 이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원효 스님의 그 대승기신론 주석서가 거기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문화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어떤 문화는 뭐 시발점이 있고 이렇게 끝이 있다. 그래서 한 줄기로 이렇게 간다고 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 문명은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문명에서 시작했다든지 이렇게 원천을 따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요즘에 이제 그리스 같은 나라가 그 서양 문화의 원료이긴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렇게 어떤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동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발원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동아시아를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보통 어떤 한국 불교는 동아시아 불교의 어떤 중국 불교의 아류다. 어떤
뒷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좀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하는데,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원효 스님의 사상이 사실은 다른 나라로도 많이 퍼진 것이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듯이 이렇게 일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이 원효 스님의 이 글은 사실 그 중국의 많은 그 주석가들이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효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좀 이제 많이 밝힐 필요가 있어요. 원효 스님이 어떤 그 사상이 얼마나 서로 이렇게 어떤 주고받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퍼져나갔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최남선 씨가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그 조선불교 그 동방문화사상에 있는 그 지위라는 이 글을 써가지고 그 불교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간한 잡지고, 그때 아주 굉장히 이제 유명한 중요한 잡지인데 거기에 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게 사실 굉장히 긴 글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부를 이렇게 떼어서 보면은 이 효성을 자기는 불교의 완성자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뭐 통불교, 전불교, 종합불교 이런 말을 했고요. 이 분열에서 통일로, 파벌에서 화해로, 그리고 뭐 분화에서 당시에 뭐 절정에 대한 그 어떤 불교는 이런 강력한 표현을 요구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최남선 선생은 원효 스님을 불교의 완성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특히 통불교의 완성자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분의 그 최남선 선생의 그 얘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불교가 인도에서 발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꽃을 피웠고,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전해졌는데 이 7세기의 원효라는 분에 의해서 그 완성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인도 불교는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국 불교는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 불교는 그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뭐 한국 중심으로 좀 설명한 그런 좀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이분이 봤을 때는 이 원효 스님의 이 불교 사상이 이전의 모든 불교 그 발전을 다 총망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평가 때문에 이후에 원효 스님에 대한 많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광수의 소설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원효 스님에 대한 전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그렇게 나오게 된 이제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최남선 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효를 우리가 숭앙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효의 전기 자료를 한 지금 5가지 정도 여기 했는데요.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의 이제 그 공부는 아마 그게 주 부분이 될 텐데요. 이거를 한번 이제 원효 스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조금 바뀌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가 있는데, 우선 잘 좀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아까 그 설중업이라는 사람이 일본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사신으로 갔다 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건립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서당 화상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조각으로 남아 있어서 그 전체를 좀 볼 수 없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원효 스님의 전기를 얘기해주는 가장 초기의 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효 스님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원효 스님에 대한 전기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는 송나라 때, 그리고 한국으로 하면 고려시대 때, 그때 나온 것이고 그 전에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제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영명연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화엄종의 그 학자이기도 하고 또 선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쓴 정경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원효 스님의 해골물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이 해골물 얘기가 원효 스님의 대표 전기에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원효 스님의 전기를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두 가지 있거든요. 한 가지가 이 송고승전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어디에도 해골물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해골물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이 정경록에 처음 나오는 것이요. 근데 그 정경록이라는 책 자체가 이게 이제 선을 얘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의 그 해골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그 전날 그렇게 어떤 시원하고 달던 그 물이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역겨운 해골의 그 고인 물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시원함과 그런 어떤 역겨움을 느낀다. 이제 이런 어떤 선의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 얘기를 하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됐던 것이죠. 근데 아마 이제 이 영명연수 스님이 자기가 뭐 거기서 이게 처음 이거를 뭐 창안해가지고 썼다기보다 원효 스님은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긴 해요. 원효 스님이 그 중국을 가려다가 못 가고 그냥 온 얘기가 워낙 아마 그 당시 사람들한테 많은 상상력을 자극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이 찬영이라는 분이, 이분이 스님이세요. 이 송고승전이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떤 불교에서 그 스님들에 대한 그 일생에 대한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스님들의 일생은 다 거의 이 책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송고승전이냐? 이분이 송나라 때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송나라 때 찬술된 고승전이다 이 말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스님들은 전부 다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신라 스님들은 다 여기 들어있어요. 중국의 그 스님들은 이제 동아시아를 하나의 자기의 어떤 영토라고 생각을, 어떤 문화권이라고 생각해서 뭐 의상 스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원효 스님뿐만 아니라 의상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송고승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간록이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해골물 얘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서에서는 이런 해골물 얘기를 많이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삼국유사, 한국의 어떤 법외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련 스님이, 그러니까 이게 삼국유사라는 책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두 권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요, 대부분. 아는데 이 책을, 삼국유사를 쓴 분이 스님이다. 이거는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국의 이 역사나 한국의 문화 이런 사상을 이해하는데 이게 불교를 모르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그런 거를 학교 다닐 때 별로 배우질 않아서 삼국유사도 그냥 삼국유사란 책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스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불교 얘기가 많이 나오는 뿐만이 아니고 어떤 자신의 불교적인 사상이랄까, 불교적으로 보는 역사 이해랄까,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런 것이 여기에 투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련 스님의 어떤 관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유학자이기 때문에 그 유학자들은 워낙 괴력 난신이라고 해서 그 어떤 이런 합리적인 좀 이성으로서 이렇게 증명될 수 없는 이런 얘기는, 황당한 얘기는 안 쓰는 게 그 사람들의 그 원칙이거든요. 역사 이야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언제나 좀 허탄하다, 좀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그 유학자들이 불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대부분 좀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삼국사기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는 역사적으로 딱 증명된 그런 것만 쓰게 돼 있는데, 이런 스님은 그러한 삼국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의 빠뜨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삼국 유사할 때 유자는 그 빠뜨린 것을 그 남긴 것들, 그 남은 것들을 자기가 모아서 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원효 스님이 원효불기라는 여기에 나오고요. 이 기자가 좀 특이한 기자인데요. 이 뭐랄까 말곱비를 잡는 거, 그걸 기라고 하는데, 그 원효는 도무지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효불기. 그래서 원효불기, 의상은 전교, 그러니까 의상 전교에도 원효 스님, 그러니까 의상 얘기에는 언제나 원효 스님 들어가고요, 원효 스님 얘기에 의상이 같이 들어와요. 그 정도로 서로 가까운 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낙산 이대성 관음이라든지 이런데 그 원효 스님이 이런저런 항목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명연수의 종경록에서 이제 해골물 얘기가 나온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찬영의 송오승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동아시아 전체를 통해서 유통이 됐던 책이어가지고, 소위 그 동아시아의 불교인들이 이해하는 원효는 이거에 따른 것이죠. 삼국유사는 이제 이런 그 한국에서 유통된 그런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 이렇게 3가지를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잘 보이시나요? 근데 글씨가 좀 작죠? 괜찮으세요? 네. 잠깐만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송고승전에 나오는 이 원효의 얘기하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원효의 얘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퀴즈 아니면 숨은 찾기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원효가 성이 설씨고 뭐 상주 경산 뭐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경상도에 그리고 뭐 하여튼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고, 뭐 일정함이 없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사막에 정통했다. 그 사막이라는 건 보통 뭐 개정해를 말하죠, 그죠? 그리고 뭐 이 나라에서 만인을 상대할 만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의상하고 같이 그 당나라에 가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현장이라는 분 아시죠? 현장 법사. 그분이 이제 그 손오공이 모시고 인도 갔다 온 얘기 나오잖아요. 그 손오공 서유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입니다. 물론 이제 서유기라는 책은 그 만들어진 이제 신화이고, 설화이죠. 그러니까 이야기 책이지만 이 현장 법사가 그만큼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한테 유명 인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17년 있다 오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완전히 센세이셔널하게 이렇게 귀국을 했어요. 원래 갈 때는 이분이 도망가듯이 갔거든요. 나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랬다가 돌아올 때는 하여튼 그 당태종이 성문 밖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영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분의 인기가,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17년 동안 갔다 온 그 여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신비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뭐 손오공이라든지 그런 저팔계라든지 그런 여러 저기들이 그렇게 모시고 갔다 온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는 삼장법사라고 돼 있죠. 현장이라고 안 그러고. 근데 삼장법사라는 것은 삼장에 능통한 어떤 박사님이다 이런 뜻이고, 꼭 현장 스님 아니라도 다른 분들도 다 삼장법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 스님보다 한 150년 전에 그 구마라집 스님이 있으셨는데 그분도 구마라집 삼장 이렇게 부르죠. 우리 그 최근에 뭐 이런 서경보 스님도 서경보 스님 삼장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제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이 중국을 가려고 그랬던 그 이유는 사실 현장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 그때 현장 스님이 17년 만에 귀국을 했을 때 말 뭐 500마리에다가 그렇게 경전을 싣고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경전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번역을 했으니 그 당시에 그 어떤 불교 학계에 아주 큰 대변혁이 일어난 거죠. 또 현장 스님은 그 이전에 그 번역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도,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굉장히 유려하다, 읽기 쉽다 이런 것은 있지만 좀 정확성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분은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현장 스님은 아주 좀 딱딱한 그런 학문적인 직역 스타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했던 경전을 전부 다 번역을 했고요. 그 이전에 진제라는 분이 한 것도 전부 다 다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신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 아주 그냥 국민적인 국가적인 그런 불사를 하신 그런 분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 신라의 이 두 스님이 그냥 그렇게 중국을 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가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뭐 비를 만나기도 하고 날씨가 안 좋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2번이나 그렇게 그 시도를 했다가 원효 스님은 돌아오고 의상 스님은 결국은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이제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려시대에도 보면 태고 보우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중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임제 선종을 제대로 배워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조국사 진울은요, 안 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내파가 있고 유학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원효 스님하고 진울 스님이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걸 보면 역시 국내파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태고 보우 스님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 조계종의 종조가 누구냐 이걸 할 때 이제 진울이 아니고 태고 보우다 이렇게 우리 성철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그런 논란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원효 성고 승전에 보면 이분이 뭐 술집 가고 기생집을 갔다 이 말은 꼭 어디나 나와요. 실제로 많이 가셨는가 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뭐 검고를 뜯었다. 사당에서 노래를 해. 사당은 게 조상을 모시는 데인데 그런 데서 노래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한 분이 어떤 것 같아요. 민가에서 자기가 스님같이 안 굴었던 거죠. 산수관에서 자선대했다. 산에 그냥 나가가지고 이렇게 절에 딱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니까 해서 일정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백고자 대회를 했는데 원효가 추천이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승려들이 이 사람됨을 미워했대. 그죠? 원효 스님이 너무 이러니까 이런 사람도 되게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간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지금 그 요속공주랑 연애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기생집만 같이 아직 아들 낳은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딴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뭐 왕비의 머리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신이 어디를 간대요? 이 용궁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완전히 신하의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궁에 왜 가냐면 거기 가면 책이 있는데 금강산매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각이 원효한 책이고 거기서 보살행을 보여준다. 그러니 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잘 이 책을 구해 와서 왕비의 병을 고쳐라. 그거를 이제 너희 나라에서 유포하면은 왕비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사신이 이제 용궁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가서 이제 용왕을 만났어요. 그때 용왕이 만나가지고 자기 딸이 무슨 청제의 딸이고 뭐 그런 좀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책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용왕의 그러니까 용왕한테 그 책을 얻었고 그 왕비는 이제 육지에 있는 거죠. 아직도 아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신이 그 책을 얻어가지고 그 책을 자기 장단지를 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책을 넣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올라와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게 이제 대안이라는 분이 나와요. 대안 성자. 근데 이분도 좀 헤아리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 비슷한 사람이었나 봐. 서로 뜻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모습과 의복이 특이하고 이 사람도 바리떼를 두드리면서 대안. 안이라는 게 그 선종에서 그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그죠? 그 마음을 안심법문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갔더니 왕이 이제 그 책을 사신한테 받아가지고 대안한테 가지고 갔더니 대안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그 배열은 해주지만 그거를 강의하는 것은 원효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원효 스님이 아주 이제 이렇게 뻐긴다기보다 좀 앞에서 하여튼 자기가 그 초대를 못 받은 그게 있잖아요. 아주 이 경은 그러니까 본각과 시각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금강산매경론에 나온 아주 주요한 사상인데요. 본래 사람은 깨달아 있지만 중생은 깨달아 있지만 이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시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두 이각을 종지로 삼으니 나를 위해서 각승을 준비하라. 이때 각자는 다른 각자를 뿔각자를 썼어요. 각승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소, 뿔, 승은 이제 수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소달구지를 준비하고 거기에서 소 머리에다가 그 뿔 사이에다가 어떤 붓하고 벼루를 놓고 거기다가 책상을 놓고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굉장히 길어요. 그 책의 론을 원효 스님이 썼다는 것이죠. 좀 많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대단해. 그 소 위에 타가지고 이걸 썼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황룡사에서 그 강연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딱 가가지고 거기 가서 강연을 아주 열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초대를 못 받았다가 이번에 가서 열강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에 100개 석가래를 고를 때는 못 갔지만 이제 대들보에는 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대들보고 그러니까 석가래는 안 가도 상관없었어요. 자기는 그죠? 그렇게 좀 막 굉장히 뻑이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중생교화에 대한 얘기는 뭐 원효 스님이 이런 이적을 보였다 이런 말도 나와요. 어디서 이제 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반을 던져서 거기에서 뭐 사람을 구하고 물을 뿜어서 불을 끄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 경이 세상에 유포되면서 이 대안 스님과 원효 스님의 신의함 이런 어떤 그분들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이 드러나가지고 드러났다. 그래서 왕비의 그 병을 계기로 해서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이 널리 신라에 알려지는 실마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페이지에 지금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한 스님도 중심이고 오녀 스님도 중심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금강산매경이란 책이 어떻게 용궁에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숨겨져 있던 그 책이 어떻게 신라에 알려지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오녀 스님이 론을 주석을 썼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포커스는 여기서는 원효 스님이 아니고 금강산매경이라는 그 신비한 그 경전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 금강산매경이라는 책이 굉장히 좀 특이한 책이거든요. 이 책이 나중에 중국에 알려져 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후에 그 중국의 선종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그런 기반을 주게 돼요. 그런데 이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책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원이 불분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대승불교라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80대 35살에 이제 성도하셔가지고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끊임없이 다니시면서 이제 법문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하신 것을 다 모은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니카야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중국에 이제 아함경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경전들, 그런 것은 사실 부처님 육성을 담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비달마 불교 시대라는 것이 이제 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쓴 거. 경전에 보면은 왜 가전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가티아야나라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학자들의 일종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글도 많이 쓰고, 우리가 잘 아는 세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아비달마 무슨 구사론이라든지 아비달마라는 이름이 붙은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를 어떤 중심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런 반야경이라든지 유마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또 뭐 아세요? 화엄경이라든지 무량수경이라든지 그런 경전들은 다 대승경전들이고, 그 경전들은 부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경전이 아니죠. 왜냐면 한 기원 전후 아니면 한 1세기부터 한 3세기 정도 그때 다 성립한 경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BC 5세기 6세기 그때 사셨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말씀, 그 생각, 그 가르침을 이어서 이렇게 불교가 어떤 발전을 한 것이지, 그것이 부처님의 육성을 원음을 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금강산매경이라는 책은 제목이 금강산매경이라고 돼 있고, 제일 처음에 여시아문으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여시아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들은 사람인데, 부처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나라는 거는 거기서 여시아 할 때 아는 안 한다죠. 안 하니 다 이렇게 구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아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특히 가섭존자 같은 분은 아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기 결집하는데 맨 처음에는 초대도 안 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들어와서 아난 스님은 보면 초기 불교의 어떤 이런 부처님 제자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 나중에 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난 스님이 이제 마음이 여려가지고요, 응?
어떤 사람들의 청원을 좀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안한 스님이 누가 이제 사람들이 뭐 부처님을 뵙고 상담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공양을 올리겠다든지, 그럼 부처님의 그런 어떤 상태를 봐서 어떤 사람은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한 스님이 원망도 좀 많이 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섭 존자가 이제 말하는 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내가 이제 갈란다 이렇게 했을 때 안한다가 그렇게 굳이 말리지 않았다는 거. 응? 부처님이 더 계실 수도 있었는데 돌아가셨다. 또 뭐가 있냐면 부처님 성도하고 한 몇 년 있다가 비구니들이 저 교단에 들어왔잖아요. 한 보통 부처님 성도하시고 한 5년 내에 그 마이샬리에서 처음 이제 승단이 만들어졌다 그러거든요. 부처님 어머니가 와서 직접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도 부인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마하프라자파티 부인이 이렇게 500명 여자들하고 와서 우리도 출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망설이시다가 결국은 출가를 하게 했죠. 근데 그때 안한다가 부처님한테 여자도 수행 잘하고 여법하게 하면은 견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왜 여자를 출가 못하게 하시냐 이렇게 얘기해서 할 수 없이 부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으로서는 또 그렇게 망설인 이유가 있으시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 집을 갖다가 그렇게 집단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남자들 사는데 물론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옆에 살지만 근처에 살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어떤 부처님과 부처님 교단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그 수드라나 그 천민들 그 교단에 이렇게 출가를 함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원망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 원망을 부처님 제자들이 많이 원망을 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응? 지금도 인도 가시면 천민들이 마을에 왔다 가면 소금 뿌리고 그죠? 같이 저기도 안 하는데 얼굴도 안 맞추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은 출가하면 다 평등하다. 옛날에 쓰던 성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불교같이 이렇게 신생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소위 말해서 부처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상수 제자들이 뭐라냐면 여론을 생각하세요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또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오랫동안 지속을 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인도에서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랬는데 그 전에 불교는 다행히 스리랑카나 이런 남방 쪽으로도 이제 전파가 되고 또 북방으로도 전파가 돼서 이 동아시아에서 꽃을 이렇게 피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금강산매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런 책을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책을 어떤 불설이고 그 어떤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런 용왕의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결부되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매경을 중심으로 원효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의상전을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원효 스님 얘기는 의상전에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구해서 이제 바다로 가려다가 비가 와가지고 토굴에 숨었다 이거죠. 비를 피하러. 그랬더니 밤에 자는데 아주 그냥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원효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전날 잘 때는 이게 토굴이라 생각해서 편안했는데 오늘 밤에는 이 귀신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빌미가 많구나.
그러므로 마음이 생겨남으로 종종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함으로 작은 토굴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뭐 심생 즉 종종 법생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자기 머릿속에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삼계는 유심이고 만법은 유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어디 따로 중국에 간다고 그 법이 있냐? 내 마음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나는 당나라에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짐을 챙겨서 돌아왔다. 그렇지만 의상은 죽어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중국을 갔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제의 작은 토굴과 오늘의 무덤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이제 그 종합해 보건데 이제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하고 이제 중국 가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때 가면서 뭔가 이렇게 회심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해골물을 마셨는지 아니면 무덤에서 잤는지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벌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 연수 스님이 쓴 그 종경록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물이 있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먹었다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주 그렇게 시원하고 좋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시체 썩은 물이었다. 토했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계가 마음이고 만법이 유식이다 얘기했으니 맛 좋고 매스꺼움은 그 물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다.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느낀 것이지 물은 물이었던 것이죠, 그죠? 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전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여법하다 이런 말 하면은 여법하다는 게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여법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런 가르침을 폈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삼국유사에 대해서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좀 앞에 좀 저기 했네요. 삼국유사라는 책은 굉장히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규장각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한문 여기서 보실 줄 아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보시면 제일 앞에 원효 불기 이렇게 써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성사 원효의 성 속성은 설시이고 할아버지가 잉피공이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걸 보시면 뭐 이런 이제 경산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이렇게 사라수 밑에서 애를 낳았다 이 말이 있는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데가 어딘지 아시죠? 사라쌍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를 여기 이제 좀 부처님 비슷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살던 집을 갖다가 나중에 초계사라고 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유성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꿨다. 대단했다 이거죠. 근데 이분의 제일 밑에 보시면 수행한 그 시말, 뭐 교화를 펼친 업적 이런 거는 당전에 자세히 실려 있다. 그런데 당전이 뭐겠어요? 아까 그 송고승전 말하는 거죠.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자기는 거기 없는 것만 몇 가지 쓰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요속공자하고 연애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삼국유사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향전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어떤 전해지던 얘기다 이런 뜻입니다.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뭐 자루 빠진 도끼를 뭐 주겠냐, 뭐 자기가 기둥을 다듬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런 스님이 만들어낸 건지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음란하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들 이걸 보고 아들을 낳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그래요. 그때 뭐 공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궁으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제 이 원효 스님이 길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일부러 물에 떨어져서 옷이 다 젖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궁에 가서 옷을 말리기 위해서 궁에 간 것처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 이제 묵었다. 하루인지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거기 가서 옷을 말렸다. 옷을 이제 말리려면 벗어야 되니까 이제 거기 집에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공주가 태기가 있어서 설총을 낳았다. 그래서 집에 가기만 하면 이렇게 설총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설총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나라에서 경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이분에게 전소를 해서 아주 이런 그 설총은 이제 불교 스님은 아니고요. 이 유학자죠. 학자 그냥. 그죠? 역사와 경세에 통달했던 분이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원효 스님이 이제 아들을 놓고 나서 이 행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는 스님은 스님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실계했다, 계를 어겼으니까 속인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거사라고 불렀습니다. 소송거사, 못난 거사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상한 모양의 그 찌그러진 박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막 치고 다녔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체 무예인은 출생사 일도 출생사인가 그렇게 되겠어요.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이렇게 그 노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 때문에 신라의 그 나무아미타불을 못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이 여기 나옵니다.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도 부처의 이름을 알고 나무를 무자가 좀 이상하다 근데 되었으니 이것이 이제 원효의 그 법의 교화의 능력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분의 이제 마을 이름을 불지촌이라고 하고 그리고 원효라는 이름은 첫 새벽이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참 좋아요, 그죠? 이분이 이제 분황사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국 화엄경에 그 소를 짓다가 그만 절필을 했어요. 붓을 놓았다. 다 안 끝내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화엄경 소가 있긴 있어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작품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해룡의 권유에 따라서 이렇게 삼매경소를 지었다. 이렇게 여기서 삼매경소라고 얘기해요. 삼매경론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 그 송고승전에 나오는 그 얘기를 여기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붓과 벼루를 뿔 사이에다가 놓고 이걸 적었다. 각승이라고 했다. 대한법사가 배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원효 스님이 돌아갔더니 설총이 아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은 게 아니고 아들이 이렇게 수습을 한 거죠. 유고를 유해를 부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분황사에다가 놔뒀더니 설총이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니까 그 상이 딱 돌아봤다 이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그리운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혈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지 토구를 짓고 살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상스님 같이 의상스님은 아시죠? 부석사 그 부석사에서 제자들을 많이 거르고 그렇게 존경을 받고 사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원효 스님하고 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원효 스님 딴 얘기 이거 좀 시간이 한 10분 하면 되겠어요? 네, 10분에 끝낼게요. 그 원효 스님 얘기인데 딴 데 또 나와요. 의상 스님한테도 나오고요. 여기 그 낙산사 이 얘기하고 관련해서 낙산 이대성 관음이라서 여기 이대성은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 두 사람이 낙산에서 관음 보살을 본 얘기예요. 근데 의상 스님은 봤는데 원효 스님은 못 봐요.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왜 원효 스님은 못 보냐? 좀 보시면 의상 스님이 쫙 갔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용왕이 나와서 여의보시도 주고 의상 스님 하여튼 정말 완전히 FM 그 스님이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낙산사에서 관세음보살을 봤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원효 스님도 자기도 이제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배를 베고 있는데 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직 안 익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가다 보니 어떤 여자가 또 서답이 뭔지 아셔요? 옛날에 우리 이거 여자들은 다 이거 썼죠, 그죠? 그런 일회용 생리대 말고 옛날에 배로 된 거. 그거를 빨고 있었는데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목마르다고 그랬더니 그 물을 떠줬대. 그랬더니 에이 들어. 그리고 이제 버리고 다시 샘물을 떠서 마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스님하고 이렇게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있던 자리 밑에 신발 한 짝이 있더라. 근데 낙산사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또 한 짝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 그 본 새가 결국 관세음보살 그 진신이고 다 이전에 본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인데 원효 스님이 그걸 알아보지 못한 거죠. 별을 주세요. 그러니까 희롱삼아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원효 스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희롱한 거, 또 그 더럽다 깨끗하다 이것을 그 차별을 갖다가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어떤 학자이지만 아직 그런 그 도를 다 얻지 못한 그냥 굉장히 좀 자만심에 가득 찬, 그리고 하여튼 그 익지 않은 어떤 그 학자로서의 모습, 어떤 스님 수행승으로서의 모습이라보다 그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원효 스님이 거기 굴에 들어가가지고 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풍랑이 일어서 결국 못 봤대요. 이게 이제 그 홍련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의상대사는 거기서 봤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 원효하고 이 의상하고 이 차이는 이런 것이 참 특이한 어떤 그 컨트라스트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할 게 있는데 이 화엄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라기보다 이게 그 두루마리 그림인데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 일본의 교토에 가면 고잔지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12세기에 그러니까 일본에도 화엄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화엄종의 역사, 연기라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그 얘기가 송고승전 얘기를 거의 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시면 이거 뭐겠어요? 아까 그 무덤 안에서 잔 거, 토굴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여기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여기 그림이 좀 순서가 좀 안 맞습니다만 이게 이제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하고 서로 빠이빠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헤어지는 얘기. 네. 그리고 이게 와가지고 이제 원효 스님이 돌아와가지고 마음을 달래는 얘기고요. 이게 원효 스님이 이렇게 이 원효 스님이 쓴 발심수행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그 책도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냐면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배창자가 찢어지더라도 그 배고픈 것을 참으면서라도 수행을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산에서 이런 호랑이 이런 산짐승들을 벗삼아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효 스님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보이세요? 좀 일본 사람 같이 그려놔서 좀 봐입니다만 머리 이렇게 원효 스님 옆에 지금 호랑이가 몇 마리나 있어요? 3마리나 있어요. 지켜준다는 뜻이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원효 스님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사당에 가서 노래 부르고 풍악을 듣고 그랬다 그러죠? 그냥 그 얘기를 여기 그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원효 스님이 궁에 가서 황룡사 이제 거기 있다가 거기서 궁에 가가지고 강연하는 그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의상 스님, 이 아까 화엄연기에는 의상 스님하고 저 두 분 얘기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잘못 뒤에서 나온 건데, 의상 스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얘기고요. 이게 그 용궁에 가가지고 그 창단지에다가 뭐 넣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책을. 그래서 와가지고 그 페이지가 막 이제 엉켰겠죠. 그죠? 막 이렇게 쓰셔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 페이지를 맞추는 일을 이렇게 대한 스님이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자기가 페이지는 맞췄지만, 이 강연은 누가 해야 된다? 원효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원효 스님이 빰빰빰 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멋있게 강연을 하시고 이런 다른 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게 원효 스님 아주 영정으로 쓰기 참 좋은 건데, 이 보면 이제 일본 사람 같이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비구니회 회장하시는 본각 스님이 꼭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한국의 원효 스님 영정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가지고 좀 별로 썩 재미없어요. 근데 이거는 또 뭐냐면, 이제 의상 스님은 중국을 갔다 그랬죠, 그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게 선묘라는 중국 여자 이제 어떤 아가씨가 그렇게 의상 스님을 사모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의상 스님이 귀국하게 됐잖아요. 급하게 당나라하고 한국하고, 그러니까 신라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무왕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선묘가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대사님, 그러고 이제 이렇게 펑 하고 바다에 빠지는 얘기입니다. 빠졌는데 거기서 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의 선묘가 이제 유명한 어떤 신이 됐다고 그러죠. 그런 어부들을 위한 해로를 지켜주는 이런 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상이 와가지고 얼마나 존숭을 받았는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제가 끝내겠는데요. 여기 지금 잠깐 요거만 한번, 원효 스님이 한 20몇 가지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시면 원효 스님의 법화경, 이 대해도경은 이 반야경이거든요. 열반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뭐 이런 해심유경, 이런 화엄경, 이런 정말 다른 사상의 어떤 사상을 대표하는 이런 책들에 대해서 다 주석을 쓰셨고, 또 자기가 이장이나 판비량론, 이런 아까 디그나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신문화쟁론이라는 책이 유명한데 그게 단편밖에 안 남아있고, 그리고 보살계에 대한 이런 그것도 2가지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심수행장이라는 굉장히 감동적, 이게 읽으시면 눈물 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심안락도라는 거는 이게 아마 이거 일본에서 어떤 원효 스님을 흠모하는 사람이 원효 스님 이름을 이렇게 가탁해서 아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의 저술은 이 한국 불교 전서의 한 반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은 요즘에 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효 스님이 송고승전하고 상국유사에서 어떻게 좀 다르게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또 상국유사의 다른 부분에서는 또 원효 스님의 소위 말하는 좀 단점이랄까,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이 원효 스님을 좀 어떤 너무 거침이 없다 이렇게 봤던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여간 원효 스님의 인품이나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덕 높은 인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학자였고, 그리고 그의 인생 행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불도를 닦아서 어디에서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상,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의상 스님 같이 이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또 원효 스님 같은 그런 어떤 흥미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전형도 불교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